용인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친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공장을 막 지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돈을 대줘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실 돈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공장하고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빨리 많이 지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늦으면 그 사람들이 공급망을 주도합니다. 공급망에서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조를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제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조 시설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 점점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도 또 어찌 보면 내년을 이제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이슈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용어를 언젠가부터 쓰고 있죠. 미국에서 정말로 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지려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중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향후 벌어질 반도체 전쟁에서 실질적인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이거 굉장히 흥미롭지만 또 심각한 주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업계 전문가 한 분과 저희 3프로TV의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함께 모셔봤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 나오셨고요. 반도체 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또 브리핑을 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요런 조합도 좀 전무님 올해 어떠셨어요? 반도체 산업협회라는 게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그죠? 업황이 안 좋아서 우리 회원사들이 좀 기분이 안 좋죠. 좀 야유이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좀 풍성해지시기를. 예. 근데 뭐 희망은 있으니까 예.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용어는 사실 잘 쓰지 않는 건데 입에 배워버렸어요. 반도체 전쟁. 예. 그죠? 그래서 이 핵심이 뭔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 핵심적인 게 뭔가, 두 분의 얘기를 그냥 순서대로 좀 들어볼까요? 먼저 손님이시니까 예, 전문님께. 첨단 반도체 제조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확보하는 순간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종주기고 아직도 반도체 산업의 주도국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후발국인데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같은 수준이 된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가 같은 수준이 된다면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다. 종속당하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도 종속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그 미래와 현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AI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있을 수도 있고 우주로 갈 수도 있고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부품은 결국은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산업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게 미래와 관련된 얘기고, 그럼 미래를 두고서 경쟁을 하는데 질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1차적으로 있고,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걸림돌, 코로나19를 겪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그거 얼마 안 하는 그냥 일반 부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급망이 끊겨버리니까 당장 자동차를 못 만드네?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범용제조차도 미국은 공급망이 끊겼을 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전쟁이기도 하고 현재 당장 무엇인가가 끊겼을 때 국가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라고 느끼면서 시작된 품목이 아닌 전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뭐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전쟁의 승자는 정해져 있다. 그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승자 쪽에 뭔가 전략적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걸 두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사실 굉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죠. 최대 수입국이니까 우리도 뭔가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보면 미국이 사실 반도체에 관한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죠? 근데 부랴부랴 사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이런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 지역으로 보면 반도체가 다 한, 중, 타이완, 일본 요게 다 집중돼 있으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야 우리 안으로 갖고 와 반도체 팔아먹으려면 이쪽에서 만들어 그리고 핵심 기술 그래야 우리가 공유할 수 이런 거죠. 일단 미국의 이 전략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첨단 제조 예. 기술을 확보하는 걸 좀 견제하는 게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땅에 반도체 제조실을 짓겠다. 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예. 둘 다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현재는. 예. 그래서 자국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자국에서 만들어 써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중국의 반도체 견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못 넘어서야 된다. 예.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예. 권 팀장의 취재는 어떻게? 예, 제가 그 뭐 전무님께는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들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정책 브리핑을 좀 팩트. 해드릴게요. 예. 네, 미국에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저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미국 국내의 반도체 제조 산업과 R&D를 육성해서 안으로 키우겠다. 그거는 보조금과 세액공제 방식을 주게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저런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한 50% 정도 더 비싸고 대만이나 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30% 이상 비싸요. 그럼 기업이 가서 거기서 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메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메워주겠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들을 피고 있냐면 내용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다양한 품목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과학법, 이른바 칩스법이라고 하고 있는 게 법 하나로 딱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제조시설에 한 390억 달러, 연구개발비에 한 110억 달러, 세액공제 240억 달러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기껏해서 지원을 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 투자를 한다? 네. 요거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거 받아들여서 주주들끼리 다 나눠 먹는다?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요런 거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예. 그럼 돈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장부 갖고 와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거 가지고 좀 그 뭐 어떤 기술 사용해서 매출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TSMC, 삼성전자,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SK하이닉스 일단 다 가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 투자하는 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이미 중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의 뭐 낸드와 디램 공장이 있고 그리고 얄미운 인텔, 네. 인텔이 떠넘기고 간 대령 공장도 중국에 있잖아요. 아, 그거 참 뼈 아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드레일 조항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조항을 만들었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통상 협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다가 새로 장비 반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세이브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수출 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무님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이 키워지는 건 안 된다. 네. 라는 거에서 처음에는 뭐 GT라든지 화웨이 같은 개별 회사들의 어떤 부분들을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그 AI 가속기 같은 거 미래에 투자가 필요한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선단 공정 첨단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빡빡하게 됐습니다. 뭐 웨이퍼 가공 장비, 식각 장비, 증착, 노광 장비도 예전에 선단 공정하는 EUV만 안 된다고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진화 로몬드 장관 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7나노 만들었는데요.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7나노 어떻게 만들었어? DUV 더블 패터닝한 것 같습니다. 야 DUV도 안 돼.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H100 안 되니까 H800 만들었는데요. 야 H800도 안 돼. 그런 식으로 지금 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한 사람은 중국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네. 이런 것들까지 견제를 하면서 저기 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였던 글로벌 연대 관련한 건 이른바 치포 동맹이라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 미국 여기를 묶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는 게 과거에 전무님께서는 직접 활동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민간 연대에서 세메텍이라든지 IMEC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한 기술 표준 같은 걸 잡아왔어요. 네. 근데 거기를 그 미국 상무부 산하의 반도체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딱 봐도 안 껴주겠다. 그리고 글로벌 연대, 우리의 우방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진작에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시동을 좀 늦게 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중국이 빨리 쫓아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어쩌면 늦었지만 만시지탄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림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발전을 확실히 막아보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장을 막고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국의 이 반도체 산업의 규제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트럼프 예. 시절부터 이제 예. 쭉 되어 왔고요. 그 대중 수출 통제 제도인데 예. 그 중국이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할 때 필요한 장비, 그 대부분 이제 미국산을 써야 되는데요. 네. 미국산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 장비를 안 주면 당연히 제조 시설을 못 짓겠죠. 그렇죠. 그럼 제조 기술 확보가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 통제 제도가. 근데 얼마 전에 정리한 것은 이게 대중 수출 통제 제도 안에 기술로 구분했거든요. 기술로.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14나노 이하는 안 된다. 예. 그리고 D램은 18나노 이하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은 안 된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수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뭐 중국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장비는 뭡니까? 이러니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공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로 이거다라고 구체화를 시킨 거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뭐 우리가 장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해 볼까? 라고 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뭐 장비를. 어떻게 될지는 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들이거든요. 이제 반도체 협회 회원들 입장,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여론들을 청취해 보면 무슨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출 통제 제도 때 예. 우리 공장이 D램 공장도 있고 낸드 플래시 공장도 있습니다. 예. 근데 D램은 이제 18나노 막아놨거든요. 막아놓은 게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 중국에 있는 제3국 기업이 다릅니다. 네.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은 수출 통제 제도에 해당이 돼요. 중국에 있는 제3국 기업은 수출 통제 제도를 유예시켜 놨습니다. 네. 해당하는 기간이 네.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 10월 달까지 유예를 1년 시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장비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협상을 잘해서 이 유예를 무기한으로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은 우리나라 땅에 있는 공장처럼 장비가 갈 수 있습니다. 유예시켜 놨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네요. 그거는 뭐 다행이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다행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해보죠? 사실 이게 약간 입장 차이가 미국 기업. 야, 돈 벌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선 이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미국 기업의 장비
못 가게 하니까. 이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데. 예,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은 중국은 굉장히 큰 수요기거든요. 반도체 수요만 하는 게 아니고 장비도 굉장히 수요가 큽니다. 근데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예, 속으로 삭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근데 그게 뭐 저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미국에다가 자국 생산을 늘리라 그러면 거기도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도 나은 게 옛날에는 이제 신규 공장이라는 게 한국, 대만 중심으로 또 중국도 이제 같이 지어서요. 이제 삼국 중심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장비 갔다가 일본 장비, 일본 소재 갔다가 했습니다. 근데 사는 나라는 한국, 대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시장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을 이제 중국을 규제해 놓고 그다음 이제 공장을 짓는 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입니다. 하나가 이제 없어졌고 3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죠. 그나마. 그렇긴 하네요. 예. 장비라는 건 사실은 공장 하나에 들어가서 많은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공장이 여러 개면 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구매국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다수.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첨단 장비는 대만은 조금만 들어가게 하고 한국은 이제 변함이 없고 대신에 미국, 일본, 유럽 이 공장을 옛날에 안 짓던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한 30년 안 지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수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걱정되는 게 많죠. 그 구도가 좀 바뀌면서 바뀌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장비나 일본 장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장비를 구매하면 우선적으로 갖다 줘요. 왜냐하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살 데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전화하면 갖다 줘요. 지금은 미국도 사잖아요. 미국 안에 있는 기업도. 일본도 사잖아요. 유럽도 사요. 그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이제. 기다려면 할 수 없어. 네? 하기는 또 이재용 그 회장도 거의 가가지고 이거 번호표 우리 뽑았어요. 뭐 이런 분위기 한번 연출하고 했잖아요. 근데 장비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전체 판매량, GPU 판매량의 한 30% 정도가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해왔고 제가 취재했을 때 얘기로 내년도 계획에도 잡아놓긴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을 잘 잡아놓은 게 그 기준 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에다 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 밑으로 해서 팔고 났을 때 이번에 이건 좀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그 속도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GPU 같은 경우는 GPU 연산기하고 메모리 사이의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기준을 딱 잡아놓으니까 엔비디아가 어설프게 이거 조금 낮춰가지고 중국에다 팔기가 굉장히 골치 아파졌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고 우린 딴 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최종 발언은 뭐 안 되면 별 수 없죠까지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직접적으로 중국에다가 반도체를 팔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회로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업계에서 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 기업은 피해 볼 게 없죠. 왜냐하면 공장이 없잖아요.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첨단 제조 공장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뭐 규제할 건 없죠. 규제 받을 건 없죠. 중국 기업 그래도 자체가. 뭔가 새로 하려는데 뭐 그 시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라는 게 있던 게 내가 뭐 없어져야 손해인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손해는 아니다 해요. 중국이라고 너무 또 그 손해의 개념을 너무 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손해는 없고 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대로는 못 간다 해요. 원래 이제 2025년에 자금률 70%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못 하니까 70%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반도체 작업에 대한 목표 스케줄이 늦어진다. 늦어지고 전략도 바뀌었다. 공장을 지어서 먼저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부터 개발하자. 이제 개발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죠. 지연에 대한 그 피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군요. 있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또 기업 차원에서. 그 사람들 로드맵대로 이제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장비 소재를 작업을 했다. 오. 이러면 막강해진다. 예, 오히려 막강해진다. 하기야 장비를 계속 공급하고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 저 개발을 지연시키겠지. 네. 그럼 이제 생태계상 종속되는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 대만, 일본은 어떤 입장이? 일본은 당연히 뭐 좋아할 것 같고 대만은요? 대만은 중국에서 그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라고. 예. 근데 중국에서 이제 주문이 안 오죠. 중국이 이제 그 미국이 그 14나노 이하 제조를 막았으니까. 근데 제조 입장에서 보면 미국 고객이 절대적이니까. 네. 예,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때문에 생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만이 갑자기 반도체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만 공장을 쓰는 70% 이상이 미국 고객이다. 미국 네. 기업입니다. 네. 그 대만 공장이 생산 차질이 생기면 미국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만 내 공장을 짓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미국의 공장을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예, 미국에 TSMC라는 회사가 그래 지금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TSMC가 미국의 공장도 짓고요, 일본에도 공장을 짓고요, 네. 유럽에도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는 지금까지는 이 대만에서 주력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공장을 갖는 회사로 바뀝니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네. 이게 아마 대만의 집중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이 굉장한 이 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는지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통상 정책과 관련한 얘기예요. 통상 정책은 눈에 보이게 이거가 맞다 저거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 물밑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가드레일 조항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요런 거 협상해 가지고 기업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ASML하고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그 정부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네덜란드의 통상개발협력장관을 만들어서 한내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MOU를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와 저거라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를 정부가 대놓고 기업을 도와준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물밑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의 그 어떤 회의체로 좀 격상화시킨다거나 네.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왜 니네만 니네 그 나라에다 공장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막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공장 만들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효과를 그렇죠.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 사업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요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세액공제 해주는 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42년까지 300조 원, 122조 원, 그럼 이것만 해도 거의 420조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좀 감이 안 잡힐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팹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거의 한 30조에서 많게는 50조까지 네. 들어갑니다. 그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지금 3라인까지 지고 4, 5, 6라인 짓는 거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 지을 때 50조 이런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히 해외 나가서 뭐 잘못하다가 잘못하면은 통상 정책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로서의 한국은 꽤 매력적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걸 숫자를 맞춰줘야 되고,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동안 투자했던 패턴들을 보면은 이게 경기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겟을 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계현 대표 얘기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더라. 야 그냥 꾸준히 투자해.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도 짧아졌고
지금 여기서 이거 고민하나 저거 고민하나 한국에다 투자하는 거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 그럼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의 어떤 물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서 이 클러스터 조성했을 때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뭐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면제해 두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여기서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무님 말씀하셨던 4대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릭, 그리고 ASML 요 네 군데 다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온 데도 있고.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R&D 센터를 만드는데 R&D 센터. 이 R&D 센터가 뭐냐면 사실 뭐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고객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AS가 들어와봐. AS 좀 하게. 그럼 빨리 와야 돼요. 그럼 바로 옆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이 들어오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같이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요즘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재입니다. 인재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반도체 만든 지 오래돼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글쎄 그렇다대요. 예. 근데 거기서 공장 뭐 저기 넓은 부지 있다고 해서 덩그러니 공지에다가 공장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 애리조나에 뭐 TSMC 그 공장 큰 거 2개 짓는데 예. 진들 뭐래요? 사람이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사람 사는 곳까지 어떻게 기업이 모든 걸 다 그렇죠.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택지 조성해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네. 지금 내용 보시면 오산 세교의 개발 구상안인데 보시면 화성 클러스터, 평택 클러스터, 용인 클러스터의 입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대책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대규모 클러스터들이 2032년에서 45년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때 인재들이 여기서 신도시에서 깔끔하게 살면서 여기 기차로 다 연결해가지고 네. 교통에 불편함이 없게 해놓은 게 있고 용인 쪽에도 보면 클러스터 만들 때 여기 용인 테크노밸리 첨단 국가산단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만듦으로써 인재를 육성하는 어떤 교육적인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정주에서 아늑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짜고 있는 우리의 어떤 반도체 산업,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용어를 저 미국에서 못 쓰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거긴 뭐 그렇잖아요. 저기 실리콘밸리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네. 용인, 기흥, 평택 그죠? 그게 지금 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전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이게 좀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산업이라는 게 원래 국경이 없거든요. 그 기업 간에 협력을 하는 거고 제일 생산성이 높은 곳에 그 산업이 정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 한국의 제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재 한국 제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없지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제일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조 전쟁이거든요. 제조 시설이 지금 모든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반도체 제조실을 구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조 시설이 구축돼 있는 곳에 장비가 같이 있으면 네. 전에는 우리가 먼저 공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술이 떨어집니다. 먼저 공고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개입돼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그 회사 가서 얘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공급망이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반도체 산업은 달라졌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 예,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용인에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공장을 친 부지를 확보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공장을 막 지어요. 네. 빨리 짓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성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가 돈을 대줘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실 돈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하고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공장하고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빨리 많이 지어야 돼요. 어차피 10년 뒤가 되면 경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없으면 늦으면
그 사람들이 공급망을 주도합니다. 그 공급망에서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조를 지금 글로벌 최고인데 이 최고의 기술을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 발전시키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제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제조 시설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보면 점점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좀 살짝 궁금한 게 예. 엄청나게 짓는 거잖아요. 용인하고 뭐 예, 평택 이런 예, 데서. 예, 예. 근데 미국에도 또 짓고 있고 예. 일본에도 짓고 있고 유럽에도 짓는다면서요. 예, 예. 그럼 저거 다 지으면 공급 초과 아니에요?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공급 과잉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우위에 서면 무너지는 건 밑에 있는 쪽이 생산성이 낮은 쪽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공급 과잉 고민 때문에 우리가 축소해서 위축해서 있다. 그럼 10년 뒤면 잊혀집니다. 그 지금은 어쨌든 공급 과잉 시대. 공급 과잉이 아니면 우리가 속도 조절해도 됩니다. 우리밖에 없으면. 그렇죠. 근데 이 경쟁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생산성 면에서. 어차피 또 그 위너 테이크스 올 나올 수 예, 있다. 예. 근데 그러네요. 공급 과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둘 다의 경우에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사실 한 10년 전에 그냥 일본 무너지고 독일 예. 무너지고 예. 한국이 그냥 다 장악하는 그런 태평성대 기간이 이제 아니고 네? 지금 10년 동안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게 정리되려면 10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렇죠. 10년은 버텨줘야 됩니다. 예. 10년 유지해야 우리도 10년 뒤에서 결정할 때 우리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전문님 제가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뭐 래피더스라든지 여기서 뭐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반도체 프로젝트 하시는 얘기들을 옆에서 좀 취재를 해보면은 막상 가보니까 너무 오래됐더라 반도체를 만들어 본 지가. 그래갖고 실질적인 인력이 없고 이게 반도체 노하우는 뭐 전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거의 며느리 손맛 정도 수준의 어떤 노하우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래피더스 같은 데가 좀 돈을 내 가지고 뭐 좀 돈 밀어넣어서 하는 걸로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공급 과잉과 치열한 경쟁은 맞지만 한 20-30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를 꾸준하게 만들어 왔던 그 업력이 있으면 여기서 그 지금처럼 속도를 내서 갔을 때 경쟁력이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다. 라는 얘기들을 좀 취재 중에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라피더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에서 한다고 했지 개발은 일본에서 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 IBM이 합니다. 지금 IBM도 안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IBM이 한국 엔지니어도 많아요.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 있는 알바니라는 곳에서 공정 개발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가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 순수한 일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많고 공정 개발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그 저력은 있는 거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한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장비와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또 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나라랑 같아요. 예, 부지런한 면 있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하고 일본도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기에는 우리랑 조건이 같은데 오랫동안 안 해봤다. 이제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걸 이제 IBM이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뭐 우리 삼성전자도 예전에 그 제가 다른 프로에 나와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작과 발전사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 가가지고 10명에서 나눠서 도면 그려가지고 네. 그 저녁에 야, 합쳐 해가지고 그렇게 공장 짓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도 중국입니다만은 미국, 일본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뭐 쫓아오고 또 위협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런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전망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반도체 갈등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미국과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첨단은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첨단은 안 되고 지금 투자하는 것이 이제 레가시 시스템 반도체 중에 이제
옛날 기술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투자는 많이 네. 합니다. 예, 그건 많이 하니까 아마 그쪽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비 소재는 개발하니까 수준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첨단 쪽까지 될까?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한 시간을 번 거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보다 생산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중으로. 예. 그래서 이 대만 TSMC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이제 흩어져 있을 거고요. 대신에 미국하고 유럽의 공장들이 지어서 생산성 있게 잘 운영될 건가? 이거는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게 어쨌든 이건 이제 군사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소용이니까 그렇죠. 시장에 팔아야 되는 문제고 팔아서 남겨야 되는 문제니까 원가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 나라들이 지금 공장을 안 짓는 이유는 생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지었거든요. 근데 그 생산성 문제 때문에 정부가 도와주긴 합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일본은 미국, 유럽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뭐 현금으로 뭐 그냥 반을 현금으로 줍니다. 주고 인력도 있고 장비 소재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일본은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나요? 저는 이제 너무 높아지면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전쟁이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한편 먹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나 혹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제조에 관한은 뭐 한국을 따라올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전문의 걱정대로 쭉 이제 그 제조 역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걸 또 한국에 대해서 또 안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나는 그것도 갈등으로. 걱정이야. 전에는 지난번에 얘네들 팔아먹을 데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다 공장 다 지으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하면 내가 공급해 줄게. 그래서 반도체 공급을 거기서 하면 그것도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충분히 혼내줄 수 있죠 한국을. 그래도 뭐 예전에 소부장 그래가지고 몇 개 한 번 더 큰 소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공급망이 협력에서 자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협력에서 경쟁 체제로 넘어간 거죠.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반도체를 제조를 워낙 잘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믿어줘요. 근데 미국, 일본, 유럽은 제조를 못하니까 국민들이 도와줍니다. 예, 도와주고 믿어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주고는 내가 세금 낸 것 같고 줘라 나는 말 안 하겠다. 그래도 우린 제조 필요하지 않냐. 도와주는 거고 믿어주면 응원합니다. 잘하니까 일단 계속 하겠지. 이렇게 계속 응원만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땅에 있는 공장이나 미국의 땅에 있는 거나 일본이나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돼요. 그 생산성이 도와주는데 하고 믿어주는데 하고 좀 차이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협회 전문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별로 밉지 않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레가시 공장 중심으로 중국에 간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의 뷰라기보다 취재를 하면서 만나봤던 그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더 옮겨드리면은 그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별거 아니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독과점 상황이 돼버리면 특정한 공급처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 버리면 의외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일부 아날로그 반도체 뭐 별거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중국에서 그거를 막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단가를 확 떨어뜨리고 지금 요소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는 공급망적으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요소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일부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처를 너무 특정한 데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를 미리미리 해놓을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레가시 공정 관련해서는 그 첨단 공정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방망이 깎는 노인을 하는 겁니다. 있는 장비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이번에 그 뭐 메이트 프로
칠라노 만들었듯이 어떻게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따라가려 그러는 시도가 좀 있을 거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어떤 공정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EUV를 못 만든다. 그러면 방사광 가속기를 뭐 활용을 한다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 됐든 뭐 광자 반도체가 됐든 이런 식의 미래 기술을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 TSMC와 더불어서 선단 공정에서는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쟁력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선단 공정 파운드리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중국에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전략. 레가시 쪽의 경쟁은 공급망 다변화로 선단 공정 경쟁은 TSMC와 삼성전자가 최고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완전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판이 열릴 때는 우리나라 팹리스가 한 번 정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이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몇 년 전서부터 이 삼성 반도체가 삼성이 TSMC 따라갑니다. TSMC 이게 시스템 반도체 이거 우리 비메모리 이거 추격합니다. 그런 걸로 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뭐 진도가 별로 안 나간다니. 근데 이 판이 흔들리는 데 있어서 삼성의 그 TSMC 추격전은 어떤 영향을 줘요? 삼성의 유리한 것 같습니다. 유리해요? 왜냐하면 TSMC는 이제 대만 생산 시설이 다 있었거든요. 예, 다 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빼야 돼요 밖으로.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우리는 대만보다 낮습니다. 낮아요. 예, 그 낮으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기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 운영. 예, 만드는데 비용 들지 운영하는데 비용 듭니다. 생산성이 낮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국 땅에 만들어서 운영하면 생산성이 좋아요. 예, 좋으면 결국은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생산성은 우리가 좋아진다. 예. 장기적으로 가면.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이 TSMC만 비교하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하긴 그 말씀 드리니까 용인, 기흥, 뭐 평택 또 크게 봐서 이천, 청주 그죠? 다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쪽이 되는데 그게 계속 집적화되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안전이 좀 고양되겠다. 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서 국제적으로 저거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뭐 일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그 차원에서 두 분께 마이크를 한 번씩 더 드릴게요. 우리 정부나 우리 산업계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다. 예, 일단 뭐 기업은 열심히 한다. 네. 예, 열심히 하는 것은 믿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기 위한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네. 예, 열심히 하는 터전은 제조 시설이다. 제조 시설이 지금 계획돼 있는 용인의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또는 삼성의 국가 산단이 일정에 맞춰서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잘 구축되고 아까 공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잘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투자 전쟁의 교두보가 된다. 네. 예, 이것만 잘해서 10년 동안 버텨내면 우리 세상에 올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에 대한 공급 네. 이 원활히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대학들도 좀 대학들이 뭐 학교 시스템이랑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산업에 필요하다고 막 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원.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할 때 제대로 좀 교육을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예,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을 텐데 또 현장에서는 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고요. 권순우. 저는 좀 식상한 얘기인데 혁신적인
진인사 대천명. 혁신적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는 HBM이 하이닉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HBM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도 어둡고 수율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되게 비싸고 매출 비중도 작은 품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시장의 어떤 1위 사업자였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덜했고 여기에 뭔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이닉스 쪽에서 먼저 했다가 그때가 온 거잖아요. AI 가속기의 시대가 왔을 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HBM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거의 50년 만에 생기는 되게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럼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산업군이라든지 AI 가속기가 됐던 CXL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많은 R&D를 지원을 하고 여기에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인재들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여기에 좀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을 때 그 그래요. 뭔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들을 잘 극복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할 때 야 돈 돼 안 돼. 요런 것만 해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좀 서포트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뭐 열심히 한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믿어주시면 된다는데 그거는 뭐 대부분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불철주야로 뭐 또 개발하고 제조하고 또 세일즈 하느라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도 전혀 이상치 않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과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성원 또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아까 저 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그 지역들의 얘기를 진짜 실리콘밸리는 여기인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0년 이후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양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조금씩 더 밝아져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두 분과의 대화를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문이 연말이라서 뭐 바쁘실 텐데 예. 내년에는 반도체 협회도 훨씬 더 형편이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좋아진다는 뜻이니까. 감사합니다. 버티님도 수고하셨고요. 예. 자, 저는 다음번 주말 인터뷰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